1701년 10월 창덕궁 취선당. 한 여인이 사약을 앞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검은 액체가 담긴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마시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편에 서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었습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왕비까지 올랐던 여인.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사약을 받는 죄인이 된 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세자가 곁에서 통곡하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7살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불리게 된 왕. 그의 광기는 어쩌면 이날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과 숙종실록, 그리고 당대 야사 기록들을 토대로 장희빈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사약으로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아들에게 남긴 평생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여성의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은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질투 많고 권력욕 강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한 여자로.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사약을 마시는 마지막 순간 7살 아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이었습니다. 1659년경 역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민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역관이었고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으며 어린 장옥정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고 총명했으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궁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1670년대 초반 장옥정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16살쯤이었을 것입니다. 궁녀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상궁들의 심부름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궁궐에는 왕이 있었고 왕의 눈에 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 젊은 궁녀를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눈빛이 영특했고 자태가 우아했으며 다른 궁녀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재치가 있었고 대화가 즐거웠으며 왕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이 궁녀 장씨를 총애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장옥정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궁녀에서 수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급 궁녀가 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소가 생겼고 시중드는 궁녀들이 생겼으며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습니다. 인경왕후였습니다. 숙종의 정식 부인이었고 왕실의 안주인이었으며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680년 인경왕후가 죽었습니다. 원인은 병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은 슬퍼했고 궁궐은 상복을 입었으며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1681년 인현왕후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민씨 집안의 딸이었고 명문가 출신이었으며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숙종은 새 왕비를 맞이했고 궁궐에는 새로운 안주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숙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총애가 더 깊어졌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처소를 자주 찾았고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왕비보다 장희빈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86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윤이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으로 불리게 될 그 아이.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장희빈의 지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수건에서 숙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높은 지위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들이 왕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세자를 낳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반면 후궁 장희빈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궁궐 내 권력 구도를 흔들었습니다. 왕비는 있지만 세자는 후궁의 아들입니다. 장희빈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세자가 되면 나는 세자의 어머니가 되고 훗날 아들이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어머니, 즉 대비가 된다고. 야심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후궁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1688년 장희빈의 아들 윤이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자란 왕세자가 될 후보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다음 세자로 내정된 것입니다. 장희빈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원자의 어머니였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궁궐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689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왕비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명분은 복잡했지만 실제로는 숙종이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었고 왕비의 처소에서 나왔으며 평민이 되어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이 올랐습니다. 1689년 10월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이 높지도 않았던 여자가 한때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던 궁녀가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장희빈은 화려한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봉황무늬가 수놓인 원삼을 입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았으며 온몸에 보석을 걸쳤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꿈꾸던 그 자리에, 권력의 정점에 신하들이 절을 했고 궁녀들이 엎드렸으며 그녀는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왕비가 된 장희빈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제거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서인 세력을 탄압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을 중용했으며 궁궐 안팎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들 윤은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왕이 확실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의 어머니로서 왕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희빈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졌고 그녀의 영특함에 끌렸으며 그녀를 왕비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종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쫓아낸 것이 과연 옳았을까? 그리고 장희빈의 성격도 문제였습니다.
왕비가 된 후 그녀는 교만해졌습니다. 신하들에게 거만했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숙종은 점점 장희빈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처소를 덜 찾았고 대화도 줄었으며 냉담해졌습니다. 장희빈은 불안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왕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집착했습니다. 왕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고 질투를 드러냈으며 다른 후궁들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숙종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694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희빈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자신을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만든다는 것.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쫓겨났던 왕비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선하고 어진 왕비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입었고 왕비의 처소로 돌아갔으며 조선의 국모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폐위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다시 후궁이 된 것입니다. 왕비의 옷을 벗어야 했고 왕비의 처소에서 나와야 했으며 권력을 잃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겨우 5년 전에 인현왕후가 당했던 그 굴욕을 이제 자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분노했고 질투했으며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윤의 세자 지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 혹시 세자도 폐위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아들이 세자 자리를 잃는 것은 아닐까? 다행히 윤의 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숙종은 아들까지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했다. 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힌 신당을 만들고 주수를 걸었으며 왕후가 죽기를 빌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믿었으며 장희빈은 왕후를 저주한 악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복위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건강했던 왕후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독살이 아닐까? 혹시 장희빈이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장희빈이 저주를 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사랑했던 왕후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희빈을 의심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소가 수색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신문을 받았으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신당이 있었고 주술에 쓰인 도구들이 있었으며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을 처벌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자 윤은 이제 15살이었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처형할 수 있을까?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왕후를 저주한 죄는 크다.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를 죽이면 세자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이
이제 사약을 마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장희빈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7살 윤. 세자였지만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다고. 숙종은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날이. 1701년 10월 어느 날 취선당. 장희빈이 거처하던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했습니다. 장희빈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약을 가져온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분위기는 무거웠으며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7살 윤이었습니다. 세자의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린아이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윤아. 그녀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을. 마지막으로 안아보는 아들을.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어린아이의 머리를. 윤은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다는 것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장희빈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아, 어미를 잊지 말거라. 어미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잊지 말거라.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망스럽구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원망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떤 기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세자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다면 권력욕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2년 왕후와 싸우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내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를 두고 가는 내가 원망스럽다는 뜻이라고.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어미가 한스럽다는 뜻이라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7살 윤은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내가 원망스럽다는 그 말을. 장희빈은 아들을 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재촉했고 시간이 없었으며 이제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윤아, 어미를 용서하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훌륭한 왕이 되거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궁녀가 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울며 저항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작은 뒷모습을. 그리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장희빈과 관리 그리고 몇 명의 궁녀만 남았습니다. 관리가 사약을 장희빈 앞에 놓았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사발이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사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장희빈은 사발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마시면 죽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독이 몸에 퍼지면서 온몸이 마비되고 호흡이 멈추고 의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인생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궁녀였던 시절.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던 그날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순수했습니다.
야망은 있었지만 아직 때묻지 않았습니다. 숙종을 처음 만난 날, 왕의 눈에 띄던 그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낳던 날, 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작고 따뜻한 아기.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왕비가 되던 날, 꿈이 이루어진 그날, 승리의 순간. 하지만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현왕후와의 대립, 질투와 증오, 저주.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사약을 앞둔 이 순간, 장희빈은 후회했을까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았을까요? 궁녀로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야심을 품고 권력을 좇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장희빈은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으로서, 세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을 것입니다. 독약의 맛, 죽음의 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뱃속으로 들어갔으며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독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아팠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음하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며 조용히 견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고 소리가 멀어졌으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7살 윤.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그 아이. 세자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그 아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살쯤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왕비까지 올랐다가 사약으로 생을 마감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7살 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몹시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7살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세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악몽을 꾸었으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장희빈을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역적으로 몰렸고 죄인으로 죽었으며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윤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워할 수도 없었고 추모할 수도 없었으며 그 슬픔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억눌린 감정은 아이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1506년 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새 왕은 정치를 잘했고 신하들의 신망을 받았으며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잔혹해졌고 폭력적이 되었으며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명분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잔인하게 고문했고 능지처참했으며 가족까지 연좌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킨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 처벌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부관 참시했고
그들의 무덤을 파헤쳤으며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폭발한 것입니다. 7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상처가, 평생 억눌렸던 분노가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켰습니다. 장희빈에게 다시 왕비의 지위를 주었고 묘를 새로 조성했으며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복권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신하들을 죽였으며 궁궐에서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유배되었으며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왕에서 역적이 되었고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외로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한 여인이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이었습니다.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여인. 권력을 탐했고 질투에 눈이 멀었으며 결국 파멸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질투 많고 권력욕 강하고 왕후를 저주한 나쁜 여자로. 어쩌면 맞는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실제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약을 마시는 마지막 순간 7살 아들을 안고 울던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원망스럽다. 그 말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아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이 7살 아이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어쩌면 그날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그날. 권력은 무섭습니다. 장희빈은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얻었으며 권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아들에게 전해졌고 아들은 그 상처 때문에 폭군이 되었으며 결국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다 권력을 탐했고 둘 다 비참하게 끝났으며 둘 다 역사에서 악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희빈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고 연산군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다는 것을. 권력이 그들을 망쳤습니다. 욕망이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대물림되었습니다. 만약 장희빈이 궁녀로 평범하게 살았다면, 만약 왕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만약 권력욕을 품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연산군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는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그 결과는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욕망의 위험을, 그리고 트라우마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비극적으로 끝난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 권력을 얻었을 때,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했을까? 어쩌면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도 지위도 아닌 따뜻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된 그 순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욕망의 대가를,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